넉 달 남은 대선, 여야 대선 후보 발걸음이 바쁩니다. 이재명 전 지사는 오늘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이어서 재계와 접촉면을 넓히고 윤석열 후보는 전두환 옹호 발언 이후 3주 만에 오늘 광주를 찾죠. 잠시 뒤에 윤 후보의 광주 방문을 앞둔 현지 분위기, 그리고 광주 시민들은 윤 후보에게 어떤 점을 요구하고 있는지 5.18 기념재단 조진태 상임이사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요소수 대란은 한숨 돌리게 될까요? 우리 기업들이 중국과 이미 계약한 요소 물량에 대해 중국 측의 수출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내에서 석 달가량 쓸 수 있는 양인데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 발표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소식도 잠시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더 뉴스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정리해드립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언론사 주최 행사장에서 후보 확정 이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두 후보는 과거 법정에서의 인연을 화제로 인사하면서 미묘한 신경전을 주고받았습니다.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대장동 의혹 수사에 의문이 남는다면 특검이든 어떤 형태로든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두환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잠시 뒤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자신의 발언에 대해 거듭 사과할 예정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중국 측과 계약한 요소 18,700톤이 곧 국내에 반입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는 국내 두세 달치 수요량에 해당되는 물량의 중국 내 요소 수출 절차가 진행될 것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집합 금지 기간에 유명 대기업 사장이 서울 강남의 무허가 유흥주점에 수시로 드나든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회사 측은 사장이 불법 유흥업소를 드나든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본인 불찰이라며 사과했습니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다시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입건된 판사사찰 문건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전보다 700명 이상 증가해 2,400명을 넘었고 위중증 환자도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김부겸 총리는 연말 모임이 더 활발해지고 계절적 요인까지 더해지면 지난해 말과 같은 위기가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자신을 둘러싼 대장동 의혹에 대한 야당의 특검 요구를 받아들일 수도 있다면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검사 시절 부실 수사 의혹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전두환 옹호 발언 논란 3주 만에 광주를 방문해 사과의 뜻을 전할 예정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네, 국회입니다. 자, 이재명 후보 이 대장동 의혹 특검 관련해서 오늘 전향적인 입장을 좀 밝혔군요. 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오전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했는데요. 야권의 대장동 특검 요구와 관련한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기존 수사에 의문이 남는다면 특검이든 어떤 형태로든 더 완벽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일단 지켜보되 미진하다면 특검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입장 변화 가능성을 내비친 겁니다. 앞서 언론 인터뷰 등에서 측근 문제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은 인정하지만 특검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는 달라진 태도입니다. 다만 이 문제는 매우 복합적이라며 과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주임 검사일 때 대장동 대출 관련 부실 수사 의혹도 특검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후보가 고발 사주 의혹과 동시 특검을 주장하는 건 수사 회피와 지연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대장동 특검 도입에 대한 여야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 후보 발언은 일단 시간을 끌려는 나쁜 계략이라고 깎아내리면서 즉각 특검을 받아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 오늘 광주를 찾아 시민들에게 직접 사과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는데요. 지금 광주로 향하고 있습니까? 네, 윤석열 후보는 일단 전남 화순부터 들릅니다.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시민 학살에 항의했던 인권운동가 고 홍남순 변호사 생가에서 유족들을 만나 얘기를 나눕니다. 이후에 곧바로 광주로 이동해서 5.18 자유공원을 방문한 뒤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합니다. 전두환 씨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지 3주 만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앞서 유감을 표명했지만 반려견에게 사과를 주는 SNS 사진 때문에 비판이 더 이어졌는데요. 자신의 발언에 대해 거듭 사과하면서 국민 통합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을 거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 시민단체가 윤 후보 방문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돌발적인 충돌도 우려됩니다. 윤 후보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목포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내일 경남 김해 봉화마을로 가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여야 양당 대선 후보가 후보로 선출된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서 만났는데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원래 어제 전국 여성대회에서 나란히 참석할 예정이었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낙상 사고로 입원한 부인 김혜경 씨를 간호하겠다며 모든 일정을 취소하면서 만남이 불발됐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오전에 한 경제지가 주최한 행사로 공식 일정을 재개했고요. 이 행사에는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참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후보 확정 이후 처음으로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얼굴을 마주했는데 미묘한 신경전을 주고받았습니다. 이 장면 잠시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그 20몇 년 전에 성남에서 이렇게 법정에서 자주 뵈도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보기는 봤을 텐데 저는 기억이 없더라고요.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경사 사건을 거의 안 했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이따가씩 들어오셨어. 이 후보는 이 행사에서 정치가 해야 할 일들을 논쟁해보고 꼭 해야 할 일들은 같이 의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며 윤 후보에게 1대1 회동을 거듭 제안했습니다. 네,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 심사가 한창인데 오늘 청와대 관계자들도 출석했죠? 네,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전에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 등의 내년도 예산 심사를 했습니다. 예산안보다는 요소수 대란 등 현안 관련 질의가 많았습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요소수 사태와 관련해서 조금 더 일찍 준비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늦었지만 정부가 지난주부터 빨리 움직여서 단기간에 대응을 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자화자찬이다 하는 야당 의원들 지적이 나왔고 여기에는 비싼 수업료를 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이틀째 이어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전국민 지원금, 윤석열 후보의 50조 원 손실보상을 놓고 여야 모두 재원 확보 방안을 서로 따지면서 첨예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국민의당 대선 후보인 안철수 대표가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를 향해서 내수용 정치인, 법 기술자들이라면서 싸잡아서 비판했습니다. 안 대표는 자신의 SNS에 두 후보가 우물 밖의 세상을 모르고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어 보인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대선은 과거 대 미래, 미신 대 과학기술의 대결이라면서 법 기술자들이 승리한다면 과거와 미신이 대한민국의 5년을 지배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임기 6개월을 남긴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과 직접 만나 코로나 위기 극복과 방역, 민생, 경제를 주제로 소통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는 21일 저녁 7시 10분부터 KBS에서 100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2021 국민과의 대화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국민 200여 명이 직접 참석하고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국민 100여 명이 화상으로 문 대통령과 소통할 계획입니다. 네, 20대 대통령 선거를 넉 달 앞두고 YTN은 오늘부터 2주마다 대선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대선 대진표가 확정된 직후 민심을 살펴봤더니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가장 앞섰습니다. 오자구도와 양자 대결 모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오차범위 밖에서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 3월 20대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 5명 가운데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이 44.4%, 민주당 이재명 후보라고 답한 34.6%보다 오차 범위를 넘어서는 9.8%포인트 앞섰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5.4%로 3위였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만 놓고 물어보니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응답자 절반이 윤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고
이 후보를 찍겠다는 답변은 37%였습니다. 다자 구도와 양자 대결 모두 오차 범위를 뛰어넘는 차이가 난 겁니다. 다자 대결을 지역별로 보면 윤 후보는 부산과 대구 등 영남 지역에서 크게 앞선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 충청 지역에서도 40%대로 이 후보보다 10%포인트가량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 후보는 강원과 호남에서 많은 지지를 받았고 제주에선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섰습니다. 20, 30대 표심은 주로 윤석열 후보에게 향했습니다. 20대는 38.2%로 22.2%에 머문 이 후보와 상당한 차이가 났고 30대도 윤 후보 지지가 40.6%였습니다. 반면 이 후보는 40대와 50대에서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보수층은 윤석열, 진보층은 이재명 지지로 양분된 가운데 중도 성향 유권자들은 43.3%가 윤 후보에 투표하겠다고 밝혀 이 후보 지지 30.3%보다 13%포인트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대선 후보로 선출된 윤 후보가 컨벤션 효과를 누리며 중도층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함께 경선 과정에서 홍준표 의원을 지지했던 2030 세대의 마음도 이 후보보다는 윤 후보에게 옮겨갔다고 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네,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내년 대선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이 검찰 고발 사주 의혹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습니다. 또 이번 선거 최대 쟁점으로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가 꼽혔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발생한 고발 사주 의혹 가운데 무엇이 이번 대선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으냐고 물어봤습니다. 대장동 논란을 꼽은 비율이 58%, 고발 사주 의혹이 33.1%로 고발 사주보다 대장동 논란을 선택한 비율이 20%포인트 넘게 높았습니다. 선거에서 투표할 후보를 결정할 때 어떤 게 조금이라도 더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으냐는 질문엔 소속 정당보단 후보 개인의 자질과 도덕성을 택한 비율이 3배 가까이 됐습니다. 이번 대선의 최대 쟁점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택한 응답자가 많았습니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가 34.6%를 기록한 데 이어 후보 관련 논란이 32.3%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취업 물가 안정이나 코로나19 방역, 남북 문제를 꼽은 응답자는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교황청을 찾아 방북을 요청한 데 대해서는 성사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응답자 10명 가운데 6명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높아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9.9%로 더불어민주당보다 10%포인트 넘게 앞섰고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정의당 순이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여야 대선 대진표가 확정된 이후 첫 평일인 지난 8일과 9일 이틀 동안 전국 성인 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오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다시 소환됐습니다. 공수처로선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 경로를 특정하는 게 숙제인데 최근 수사에 착수한 판사 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니다. 네, 손준성 검사에 대한 조사 계속 이어지고 있죠? 네, 공수처는 오늘 오전 10시쯤 손준성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13시간 남짓 진행된 첫 조사 이후 8일 만인데요. 손 검사는 첫 소환 때와 같이 공수처 관용차를 타고 차폐시설을 통해 비공개 출석했습니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 정책관으로 일하며 부하 직원들에게 여권 인사를 향한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고 이를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해 실제 고발로 이어지도록 사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수처는 제보자 조성은 씨가 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속 손준성 보냄을 근거로 고발장 최초 전송자를 손 검사로 특정했습니다. 첫 조사에서 경위와 의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지만 손 검사는 대부분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혹의 핵심인 고발장 작성자와 김웅 의원 사이 구체적인 전달 경로를 특정하지 못해 누군가 민원성으로 보내온 걸 반송했을 수 있다는 논리도 못 넘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공수처는 최근 이번 사건의 진상을 별도로 조사해온 대검 감찰부를 여러 차례 추가 압수수색했는데요. 또 당시 손 검사 밑에서 일했던 현직 검사 2명도 함께 피의자로 입건하고 조사해왔습니다. 이들 가운데 한 명은 당시 고발장과 함께 전달된 채널A 사건 제보자의 실명 판결문을 검색한 것으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진술과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 등에서 의미 있는 증거를 확보했다면 오늘 손 검사 조사에서 혐의 입증에 진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조사한 김웅 의원의 진술 내용과의 모순점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공수처가 손 검사를 상대로 또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또 조사에 나설 거란 관측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조사 범위엔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추가 입건된 판사 사찰 문건 의혹 사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주요 사건 재판부의 출신과 성향, 세평 등을 분석한 문건을 불법적으로 작성하고 배포했다는 의혹인데요.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은 앞서 법무부가 해당 의혹으로 윤 후보를 징계한 건 적법했다며 당시 손 검사가 윤 후보 지시를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수처는 법원 판결이 나온 뒤 윤 후보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입건했고 앞서 기각된 손 검사 구속영장에도 이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다만 해당 의혹 역시 손 검사가 순순히 인정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손 검사는 공수처 첫 소환 뒤 조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고 장외 신경전도 폈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 조사도 지난 조사와 마찬가지로 장시간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손 검사 혐의를 구성하지 못하면 윤 후보를 향한 윗선 수사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공수처가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 구속 피의자들을 이틀 만에 다시 불러 조사합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오늘 오후 두 사람을 소환할 예정입니다. 구속 뒤 두 번째 조사인데 검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대장동 개발 당시에 성남시 윗선의 관여 여부와 곽상도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 원의 대가성 등 정관계 로비 의혹을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의 1차 구속기한은 모레 만료되고 한 차례 연장하더라도 오는 22일 전에는 재판에 넘겨야 합니다. 감찰을 이유로 전현직 대검 대변인들의 공용 휴대전화를 압수해 대검 감찰과장이 고발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겨졌습니다. 대검찰청은 어제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가 김덕곤 대검 감찰 3과장을 강요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습니다. 앞서 대검 감찰 3과는 지난달 29일 고발 사주 의혹과 윤석열 장모 대응 문건 의혹 등을 조사하겠다며 대변인 공용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 형태로 압수해 포렌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사용자였던 전임 대변인들이 포렌식에 참관하지 못했고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면서 편법 압수수색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네, 요소수 품귀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 기업들이 이미 계약한 요소 물량에 대해서 중국 측이 수출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르면 오늘 중국에서 들어올 요소의 물량과 시간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주혜 기자. 네, 통일외교 안보부입니다. 예, 자 먼저 수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확인된 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요소 18,700톤입니다. 외교부는 그동안 중국산 요소 수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기 위해 다양한 채널로 중국 측과 소통해 왔는데요. 그 결과 우리 기업들이 이미 계약해둔 물량 18,700톤에 대해서는 수출 절차가 진행될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역시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나와 최근 중국에 2만 톤 정도가 선적 대기 중이라며 협의가 잘 돼서 조만간 해결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부가 밝힌 요소 18,700톤으론 요소수 5만 6천 톤가량을 생산할 수 있는데 이는 국내 소요량의 두세 달치에 해당해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어느 정도 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외교부는 또 우리 기업이 수출 전 검사를 신청한 일부 물량의 검사가 완료된 사실을 중국 현지 공관이 확인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외교부 당국자는 수출 전 검사를 신청한 요소가 7천여 톤이라고 설명했는데 이 가운데 얼마나 검사가 끝났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국에서 안정적으로 요소를 수입할 수 있도록 외교 채널을 포함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긴밀히 협의를 지속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중국 이외의 대체 수입처 발굴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중국 측 물량이 들어오는 시점에 대해 정부 부처 TF가 매일 회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오후에 중국 측에서 들어올 물량의 규모와 도입 시기 등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힐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요소수 공급 차질과 관련해 낙관하긴 힘들지만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좋은 소식이 이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광주를 찾습니다. 지난달 문제가 됐던 전두환 옹호 발언과 이후 이른바 개사과 논란에 대해서 사과하기 위해서인데요. 윤석열 후보의 사과 방문에 호남 민심이 어떻게 반응할지 관심입니다. 5.18 기념재단 조진태 상임이사 연결해서 지금의 광주 분위기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조진태 이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윤석열 후보.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이 많다. 호남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꽤 있다. 자, 이 발언이 나온 지 지금 3주 만에 오늘 광주를 찾는 건데요. 먼저 지금 광주 분위기 어떻습니까? 매우 긴장되어 있습니다. 긴장된 우선, 분위기다. 예. 예. 우선 그 묘지 주변에도 지금 많은 분들이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예. 그리고 시민들 역시 일손을 놓을 수는 없지만 자기 현장에서 상당히 긴장하면서 오늘 이 상황에 대해서 조바심 또는 한편으로는 들끓는 어떤 분노의 감정 네. 이런 복잡한 감정들을 아마 가지고 계실 걸로 보이고요. 상당히 좀 긴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당히 긴장된 상태다. 윤 후보 광주 방문 검찰총장에서 내려온 뒤 지금 두 번째 방문인데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5.18 묘지에 와서 비석도 어루만지고 방명록에 5.18 정신을 잇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제 행보를 보였었는데 이사님 개인적으로는 오늘 방문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때의 방문에 대해서 우리 광주 시민들과 5.18 관련 피해 희생자들은 마음으로부터 안도를 했지요. 윤석열 국민의힘 경선 당시 경선인데요. 후보께서 5.18 정신에 대해서 수용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예. 그런 뒤에 전두환 찬양 발언 때문에 완전히 경악을 금치 못했었거든요. 예. 오늘 이제 사과로 온다고 해서 광주에 지금 오고 아마 있을 걸로 보이는데 예. 이 사과 어떤 식으로 할지, 어떤 방식으로 할지, 어떤 내용으로 할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돼요. 예. 지난번에 내려왔을 때는 좀 안도의 분위기가 있었는데 지금 경악한 분위기로 바뀌었고 오늘 사과가 어떤 식으로 될지 이게 관건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1박 2일 방문 일정이라서 오늘과 내일 윤 후보 일정 하나하나가 관심을 받을 텐데요. 혹시 광주에서 일정 관련해서 광주단체와 미리 좀 이야기가 진행된 것이 있습니까? 전혀 연락을 받은 바 없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조율된 바가 없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정은 이제 나중에 그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고요. 예. 5.18 기념재단과 5.18 단체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사과를 위한 광주 방문 오기 전에 정확한 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구를 했었지요. 예. 그런 요구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일정에 따라서 이를테면 5.18 단체와 만난달지 등등에 대해서는 전혀 통보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오기 전에 무언가 명확한 좀 입장 표명을 하고 와달라. 자,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자,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윤석열 후보 측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두환을 옹호하려는 게 아니다. 이런 전두환도 인재 등용을 잘했다. 이런 점을 강조하려는 취지였다. 이렇게 해명을 했었는데요. 오늘 호남의 대표 중진 정치인이죠.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이 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 신인으로서 실수인 만큼
광주 시민들이 아량과 품위로 사과를 받아들이는 것이 광주 정신의 격을 높이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발언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광주 시민들 아량과 품위가 높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 한국 현대사의 굴곡진 사건들 많았고 그리고 수많은 고초를 겪었고 때로는 소외와 배제를 당하면서도 나눔의 정신을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시민들은 대응해 왔지요. 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는 이제 대구에서 그 코로나 굉장히 위중해질 때 가장 면접 병상을 내준 곳이 또 광주 시민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5.18의 고난, 그 끔찍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우리는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신념, 희망을 잃지 않았었고요. 예. 그런 만큼 시민들은 넓은 아량과 품위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 5.18은 물론이고 광주를 능멸하고 또는 모욕하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는 분노를 금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박주선 전 의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려면 네. 가장 우선 먼저 해야 될 것이 예. 윤석열 후보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5.18 정신을 어떻게 계승할지에 대해서 주문을 하고 그것에 대한 약속을 책임 있게 하라. 이런 조언을 먼저 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자, 그럼 가장 관심은 윤 후보가 이번 광주 방문을 통해서 사과의 메시지를 어느 정도 수위로 내놓느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진정성이 그렇죠. 예, 있다 없다를 나눌 어떤 명확한 기준을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의 메시지가 나오면 광주 시민들이 좀 이 사과를 받아들여 주실까요?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힘 당의 전신 이제 자유한국당이었고, 네. 그때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국회에서의 그 망언, 소동, 광주 시민들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 뒤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김정인 비대위원장, 이준석 대표의 뭐 적극적인 5.18에 관한 관심, 예. 그다음에 무릎사과 등에 대해서 마음 깊게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를 우리는 그 마음을 열었던 거죠. 네. 그런 게 이어지다가 윤석열 후보가 느닷없는 말하자면 뒤통수한 그 어떤 날벼락을 날린 셈인데요. 먼저 국민의힘 당내에서 이런 5.18 망언에 대한 어떻게 조치를 취할지 네. 보다 분명한 징계 조치를 할지 제도적 장치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나아가서는 5.18 정신, 이게 헌법 정신의 명시가 되어서 네. 5.18 정신이 민주주의의 어떤 가치 기본으로 대한민국 공동체가 함께 그걸 기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약속을 해주는 것, 이게 저는 가장 우선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당내에서 나왔던 망언들 그리고 앞으로 나올 망언들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징계를 어떻게 할 건지 대응을 어떻게 할 건지 이걸 구체적으로 좀 약속을 하고 또 하나가 5.18 정신을 헌법 정신의 전문에 이제 수록하는 것을 공약으로 이제 확정해 줬으면 좋겠다. 이 내용이 핵심인 것 같은데요. 이 두 가지 정도 약속이 있으면 오늘 광주 시민들이 좀 사과를 받아들여 주실까요?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입장을 표명할지에 대해서 우리는 일단 지켜보고 그 이후에 입장 표명을 할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앞서 지금 광주 분위기가 긴장된 분위기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어제 오후에 광주 시민단체가 윤 후보의 광주 방문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해서 오늘 윤 후보 일정 사이사이에 혹시 물리적 충돌이 없을까? 자,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시민들 분노 정도로 놓고 보면은 여러 가지로 우려되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냉정하고 차분하게 그런 아량과 품위를 갖고 윤석열 후보의 그런 일정과 행보를 일단 지켜볼 텐데요. 네. 아무래도 현장에서는 그 분노찬 시민들의 목소리가 나오긴 할 건데, 네. 다만 물리적으로 네. 그리고 폭력을 동원한 저지같이 그런 행동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저는 광주 시민들 믿습니다. 물리적 대응은 좀 자제하는 분위기로 갈 것이다. 냉정하고 차분하게 큰 틀에서는 대응할 방침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 방문 직전 광주 분위기 5.18 기념재단 조진태 상임이사 연결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휴일 휴가가 사라지면서 2,400명대까지 늘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460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는데요. 단계적 일상 회복과 함께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방역 지표가 예상보다 빠르게 나빠지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예, 자 오늘은 위중증 환자가 코로나 사태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는 부분이 눈에 띄는데요. 자, 이 내용 포함해서 자세한 현황부터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2,425명입니다. 휴일 영향이 사라지면서 전날보다 700명 넘게 늘어 사흘 만에 다시 2,0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단계적 일상 회복과 헬로윈 데이 등의 영향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위중증 환자가 전날보다 35명 늘면서 460명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최다 기록이었던 지난 8월 25일에 434명보다도 26명이 많습니다. 이는 바이러스가 활동하기 좋은 겨울철이 다가온 데다 60대 이상 고령층의 비율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도 14명이 늘어 누적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감염 경로로 보면 국내 발생이 2,409명, 해외 유입이 16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967명, 경기 863명, 인천 159명 등 수도권이 1,989명으로 국내 발생의 82.6%를 차지했습니다. 비수도권은 부산이 73명, 경남이 60명, 충남 57명 등입니다. 백신 접종 현황은 1차 신규 접종자는 4만 5천여 명이 늘었고 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은 12만여 명이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률은 1차가 81.2%, 접종 완료가 77.2%입니다. 예,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에 방역 지표가 예상보다 빠르게 나빠지고 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김부겸 국무총리가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한 말입니다. 중환자와 사망자 수, 감염 재생산 지수 같은 방역 지표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는 건데요.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중환자 병상은 71%, 경기는 68.4%, 인천은 73%가 이미 찼습니다. 김 총리는 아직 의료 대응 여력이 남아있지만 연말 모임이 더 활발해지고 계절적 요인까지 더해지면 지난해 말과 같은 위기가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우려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는 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입원할 때 혹은 직원을 채용할 때 반드시 PCR 검사를 해야 한다면서요? 네, 중수본이 오늘 의료기관과 노인 여가 복지시설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중대본에 보고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의료기관은 미접종 종사자에게 대해서 PCR 검사를 일주일에 한 차례 시행하고 환자가 새로 입원할 때와 종사자를 채용할 때도 PCR 검사를 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면회는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치의가 판단해서 접종 완료자에 한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면회가 허용됩니다. 임종같이 긴급한 경우엔 미접종자도 KF94 마스크 등 보호용구를 착용하고 접촉 면회를 할 수 있습니다. 감염 취약층으로 꼽히는 고령층이 이용하는 경로당 같은 노인 여가 복지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도 개편했는데요. 노인 여가 복지시설은 접종 완료자가 이용할 경우 정원 제한 없이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정상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접종자는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노인 여가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네, 오늘부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50만 명이 부스터샷 접종을 받게 됩니다. 접종을 마친 시설 종사자들은 돌파 감염 걱정 없이 환자를 돌볼 수 있게 돼 안심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네, 경기도 부천에 있는 요양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요양병원 시설 추가 접종 첫날인데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부스터샷을 맞은 요양병원 직원들이 많다면서요. 네, 지금은 점심시간이 지났지만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간호사들이나 물리치료사 등 50명이 화이자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다들 지난 5월에 2차 접종을 마치고 나서 오늘은 3차 접종, 그러니까 부스터샷 접종을 받게 된 사람들입니다. 추가 접종으로 돌파 감염 우려를 덜었기 때문에 다행이라는 반응들을 내보였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1차, 2차를 너무 이제 잘 맞아가지고 3차도 아무 걱정 없이 잘 맞았습니다. 병원 종사자이다 보니까 환우분들 생각을 해서라도 더 먼저 맞으려고 했습니다. 이곳 요양병원에서 백신 부스터샷을 맞게 되는 종사자는 모두 142명입니다. 입소해 있는 65살 이상 어르신 환자들은 직원들이 접종을 끝낸 뒤에 다음 주부터 차차 부스터샷을 맞게 됩니다. 앞서 지난 2월 전국 요양병원에서 백신 접종을 시작할 당시에도 이상 반응을 우려로 65살이 넘는 어르신들의 접종은 미뤄지고 직원 접종부터 시작된 바 있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이번 달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있는 종사자와 입소자 수 26만 명이, 다음 달엔 24만 명이 총 50만 명 정도가 백신 접종을 받게 됩니다. 애초 부스터샷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2차 접종이 마무리되고 6개월 뒤에 하는 게 원칙이었는데요. 당국은 이 시기를 5개월로 줄여서 부스터샷 접종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네, 앞서 요양병원과 시설을 위주로 돌파 감염 사례가 속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8월부터 석 달 동안 집계된 요양병원이나 시설 관련 확진자는 모두 2,500명입니다. 대부분 백신 접종을 완료한 곳들이지만 아무래도 백신 접종 뒤 수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예방 효과가 떨어진 게 돌파 감염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개별 사례를 들여다보면 서울 서대문구 요양병원에선 모두 50명 이상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그 가운데 환자 27명과 종사자 12명은 접종 완료 후에 2주가 지난 돌파 감염 사례로 추정됩니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요양병원에서도 누적 확진자가 70명대를 넘겼는데 1명을 제외하곤 대부분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었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층은 동일 집단 격리됐는데 사망한 환자가 어제 2명 더 늘어서 4명까지로 집계됐습니다. 아무래도 요양시설 등은 어르신들이 많은 곳이라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만큼 부스터샷 등 추가 대책으로 집단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게 시급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부천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식당 영업 재개와 지역 이동 허용 등 위드 코로나를 시행 중인 베트남의 확진자 수가 한 달 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지난달 12일 2,900명대까지 떨어졌던 베트남의 확진자 수는 어제 8,000명대로 증가했습니다. 베트남은 전체 인구 9,600만 명 중 6천만 명 이상이 1차 접종을 했고 이 중 3천만 명은 2차 접종까지 마쳤습니다. 네, 백신 제약사 화이자가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대상을 모든 성인으로 확대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화이자는 백신 추가 접종의 효력이 1년간 유지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화이자와 독일의 바이오엔테크는 부스터샷에 대한 3상 시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브라질 등에서 16세 이상 10,000명을 대상으로 3차 접종을 진행했는데 2차 접종보다 효과가 좋았다고 밝혔습니다. 부스터샷 접종에 대한 예방 효과가 95%로 집계됐고 심각한 부작용도 없었다는 겁니다. 엘버트 블라 화이자 CEO는 2차 접종 6개월 뒤부터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부스터샷이 예방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t looks like that it will last for a year. It looks like that there is a chance that this will become an annual revaccination. 화이자는 이번 시험 결과를 토대로 FDA에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대상을 18세 이상 모든 성인으로 확대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화이자 백신 부스터샷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65세 미만 고위험군만 가능합니다. 뉴욕타임스는 FDA가 오는 25일 추수감사절 전까지 화이자의 부스터샷 확대 신청을 허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유럽 등 여러 나라의 코로나19 재확산 움직임이 두드러지면서 각국 정부는 부스터샷 확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18세 이상 모든 성인에 대해 부스터샷 사용을 승인했고 프랑스도 다음 달 초부터 50대 이상을 대상으로 부스터샷 접종을 시작합니다. YTN 김선입니다. 새싹보리나 강황가루 등 분말 제품이 요즘 다이어트나 건강식품으로 인기죠. 아침 공복에 물이나 우유에 타서 마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의 최대 22배에 달하는 쇳가루가 검출됐다고 합니다. 화면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건강 분말식품 40개의 안전성을 시험평가했습니다. 조사 결과 전체의 30%에 달하는 12개 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분쇄 과정에서 칼날 등의 쇳가루가 식품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쇳가루는 몸에 쌓여서 중독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식품 1kg당 10mg 이상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제품 중에는 이런 안전 기준의 22배에 달하는 킬로그램당 226mg의 쇳가루가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네, 지난해 5월 식약처 조사에서도 분말 건강식품에서 쇳가루가 검출된 적이 있죠. 이후 안전 기준에 적합하다는 시험 성적서를 게시한 제품들도 많아졌는데요. 이걸 그대로 믿기도 어려웠습니다. 조사 대상 40개 중 20개 제품에서 시험 성적서를 게시하고 있었는데 그중에 7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쇳가루가 나왔습니다. 오히려 이런 시험 성적서를 내세우지 않은 나머지 20개에선 5개만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소비자원 권고에 따라서 이번에 적발된 12개 제품은 판매가 중단되고 전량 퇴소 조치됐습니다. 고 이건희 회장의 유족이 국가에 기증한 2만 3천여 점의 소장품을 전시하는 공간이 2027년쯤 서울 종로구 송현동에 세워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부지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서울시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가칭 이건희 기증관이 유력한 후보지였던 서울 종로구 송현동에 세워지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고 이건희 회장이 소장했던 문화재와 미술품의 보존과 전시를 위한 기증관 건립 부지로 송현동 일대 9,800제곱미터를 선정했습니다. 송현동 부지는 정치, 경제, 문화예술의 중심지에 있어 인근 박물관, 미술관과 연계 효과는 물론 국내외 방문객 유입 효과가 크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또 인근 부지가 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어서 다양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반면 용산 부지는 공원지구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이 낮고 진입로 부지를 추가로 매입해야 한다는 것이 단점으로 꼽혔습니다. 대규모 기증의 문화적 가치를 확산하는 거점이자 인근의 다양한 문화예술 관광 인프라와의 연계를 통해 시대와 장르를 아우르는 새로운 융복합 박물관으로 자리할 것입니다. 이곳 광화문 송현동 일대가 앞서 말씀드린 내셔널몰이나 박물관 섬을 뛰어넘는 세계적인 문화 관광 명소로 거듭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이건희 회장의 유족들이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등에 기증한 소장품은 모두 2만 3천여 점에 이릅니다. 문체부는 지난 7월 소장품 활용 방안을 발표한 뒤 연구 용역을 통해 용산과 송현동의 입지를 분석하고 평가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 활용위원회에서 최종 부지를 의결했습니다. 문체부는 이번 달 예비 타당성 조사 절차에 들어가 내년 하반기 국제 설계 공모를 추진하고 2027년쯤 개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가칭보다 더 확장성 있는 이름을 찾기로 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YTN이 얼마 전 LG전자 임원에게 갑질을 당한 운전기사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현대백화점 사장이 집합금지 기간에 운전기사들에게 운전을 시켜 불법 유흥업소에 드나든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병을 얻은 운전기사도 있었습니다. 김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논현동 한 카페 앞. 대낮인데도 출입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못 봤어요. 원래는 못 봤어요. 한참 못 봤어요. 알고 보니 카페 간판을 단 이곳은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하고는 여성 종업원이 접객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온 무허가 유흥 주점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 차례 적발돼 영업 정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데도 해당 업소는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진 지난달까지도 단속을 피해 몰래 영업했습니다. 이 기간에 현대백화점 사장 A씨가 회사 차를 이용해 수시로 드나든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29일 밤 10시부터 1시간 반가량 이곳에 머물렀고 같은 달 10일과 18일, 20일에도 밤늦게 들러 2시간 넘게 술을 마셨습니다.
지난 9월에도 4차례나 방문했습니다.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A 사장의 수행 기사들은 입을 모읍니다. 코로나19 사태 전인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년 동안 해당 유흥업소를 들른 것만 해도 최소 100여 차례가 넘는다는 겁니다. 본인의 유흥을 왜 나한테까지 전가를 시키는지 너무 자주 하시니까. 코로나 때는 좀 안 하겠거리는데 애들이 다니는데 집에 지금 하더라고요. A 사장이 불법업소에서 벌이는 술자리가 끝날 때까지 수행기사들은 밖에서 꼼짝없이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초과 근무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들어가면 이제 언제 나올지도 모르니까 그냥 주변에서 이제 대기하고 있는 거죠. 새벽 한 2시간에 나오겠구나. 그냥 여기 어지없이 그냥 그 시간에 나와요. YTN 취재가 시작되자 A 사장은 방역수칙 위반을 시인했습니다. 현대백화점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A 사장은 불법 유흥업소를 드나든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본인의 불찰이라며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불법 영업 사실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A 사장이 불법 유흥업소 출입 사실을 인정한 만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대기업인 현대백화점 사장이 집합금지 기간 불법 유흥주점에 태워달라고 수행기사에게 지시하는 등 이른바 갑질 행위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포괄임금제라는 계약 형태 때문에 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요. 이 백화점 사장은 방역법은 물론 근로기준법까지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취재한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일단 이번에 제기된 현대백화점 사장 갑질 논란 앞서 나오기도 했지만 어떤 내용인지 짧게 정리를 해주시죠. 네, 앞서 전해드렸었던 LG전자 임원 갑질 의혹과 이번 폭로는 닮은 점이 많습니다. 주체만 LG전자 임원에서 현대백화점 사장 A씨로 바뀐 겁니다. A씨 역시 집합금지 기간 무허가 유흥주점을 수차례 방문했고 이 과정에 회사 차량과 수행기사를 동원했습니다. 집합금지가 있기 전부터 수년간 해당 업소 방문을 이어오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일상화된 추가 노동에도 수행기사들이 제대로 된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앞서 불투명한 창문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곳을 방문한 겁니까? 네, A씨가 자주 방문했던 유흥주점은 서울 논현동에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 안으로 통하는 문은 모두 닫혀 있었고 내부도 밖에서는 볼 수 없도록 불투명하게 처리돼 있었는데요. 주변에도 최근 가게가 영업하는 모습을 본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때때로 여성들이 문 앞에 나와 손님들을 배웅하거나 사람들이 계단을 통해 오가는 모습을 봤다는 이들은 있었습니다.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한 이곳은 지난해 8월 단속에 적발돼 한 달 영업 정지를 당하기도 했는데요. 지자체 관계자는 당시 적발 사유가 유흥 접객원 고용이었다면서 해당 업소가 불법으로 운영된 것이 맞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앞선 리포트의 운전기사 녹취를 보면 코로나에는 안 가겠지 징글징글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얼마나 자주 드나들었던 겁니까? 네, 저희가 남아있는 위치 기록과 통화 기록 그리고 또 수행기사 증언 등을 토대로 출입 시간과 날짜를 확인했는데요. 취재 결과 업소는 최근까지도 영업을 이어나갔고 A씨 역시 이곳을 계속 찾았습니다. 지난달 29일 밤 10시부터 1시간 반가량 이곳에 머물렀고 같은 달 10일과 18일, 20일에도 밤늦게 들러 2시간 넘게 술을 마셨습니다. 지난달 확인된 것만 4차례입니다. 유흥업소 출입이 금지된 기간에도 수십 차례 이곳을 방문했고요. 집합금지 기간이 아니었던 지난 2017년에서 2019년 사이에도 100여 차례 유흥주점을 방문했다는 것이 다양한 기록을 통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쳐다보고 듣는 거는 그냥 뭐 그러려니 하는데 아니 이거 뭐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뭐 이거 일주일에 2-3번을 날만 까는 거는 그건 솔직히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단계적 일상 회복 전부터 지난달만 해도 4번 방문을 했다는 기록도 있고요. 이렇게 불법 유흥점을 갈 때마다 수행기사에게 운전을 지시하고 또 새벽까지 대기하게 시킨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 갑질 논란의 핵심인데요. 회사에서의 공식 일정이 끝난 뒤 어김없이 유흥주점을 찾는 A씨 때문에 수행기사들은 길에서 하염없이 대기해야 했습니다. 사적 유흥 때문에 새벽까지 길에서 대기해야 했던 건데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피부염 등 병을 얻은 기사도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름에 또 겨울에 그럼 보세요. 밖에 대기할 데가 없어요. 차갑게. 차에서 2-3시간 꼼짝도 안 하고 있는 데는 거는 엄청난 스트레스죠.
참 이게 뭐 언제까지 오겠다 정한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마냥 차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다 보면 스트레스도 받고 또 답답할 텐데 이게 도의적으로도 당연히 문제지만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유흥주점 집합이 금지된 기간에도 이 씨가 수차례 업소에 드나들었기 때문인데요. 방문 때마다 밤 10시가 넘도록 유흥을 즐겼다는 점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도 있습니다. LG전자 수행기사 갑질 논란 때도 설명해 드렸듯이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일을 시켜 고통을 주는 것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 역시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그 늦은 시간 또 새벽까지도 이렇게 근무를 한 건데 이렇게 초과한 근무에 대해서 수당은 제대로 나왔습니까? 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수행기사들은 현재 파견업체와 포괄임금제 형태의 계약을 맺고 있는데요. 계약서에는 주당 15시간, 월 66시간의 연장 근로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수행기사들은 주당 평균 40시간, 월 평균 160시간의 초과 근무가 일상이었다고 말하는데요. 포괄임금제 방식 때문에 초과 근무 수당은 더 받지 못했고 월급도 늘 300만 원 초반에 머물렀습니다. 예, 포괄임금제라는 게 이제 야근이 작기 때문에 미리 고정급여에다가 임금을 더해 주는 건데 그런데도 이 포괄임금제 이 법적 한도에서는 더 넘어선 근무를 한 건 아닙니까? 네, 실제로 더 넘어선 근무도 있었고요. 따라서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맺었다고 해도 정해진 계약 시간을 넘는 노동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만약 하지 않았다면 임금 체불이 됩니다. 대법원도 포괄임금제 방식의 계약이어도 계약 내용을 넘어서는 초과 근무에 대해선 초과 수당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 포괄임금제는 노동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 힘든 경우를 가정하고 도입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임원의 출퇴근 시간에 맞춰 움직이는 수행기사 노동시간 산정이 왜 어려운지 의문이라면서 수행기사는 포괄임금제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온 문제점들에 대해서 현대백화점 측에서 뭐 입장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네, YTN 취재가 시작되자 A씨도 방역수칙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현대백화점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A 사장은 불법 유흥업소를 드나든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본인의 불찰이라며 사과의 뜻을 밝힌 겁니다. 다만 불법 영업 사실은 몰랐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포괄임금제 부분도 임원 수행기사들에게 부당하게 급여를 적게 지급해온 사실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수행기사들이 향후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지난주에도 LG전자 측의 어떤 수행기사 갑질 문제 보도를 해드렸었고 이번 주에도 있었고요. 드러나지 않은 갑질 피해도 많을 것 같은데 제도적으로 어떤 부분을 좀 손봐야 될까요? 일단 무엇보다 포괄임금제 부분은 당장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업 절반 이상이 포괄임금제를 도입할 정도로 광범위해졌기 때문인데요.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 포괄임금제 규제를 국정과제로 선정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10월로 예정했던 포괄임금제 규제 지침 발표는 지금까지도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전문가 논의나 노사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지침 내용을 결정하겠다는 입장만 밝힐 뿐 구체적 로드맵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포괄임금제로 인해 장시간 노동과 임금 체불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는 만큼 단기적인 단속 강화를 넘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제도도 문제겠지만 수행기사를 대한 인식, 또 기업 문화도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반복되는 갑질 논란 아래에는 수행기사를 조금 낮은 하대하는 그런 기업 문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났던 수행기사들은 임원이나 기업들로부터 인격체로서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일을 그만뒀는데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임원이나 임원의 가족 등이 전화를 걸어 운정을 지시한 적도 있었습니다. 매일 만나는 수행기사가 누구인지 큰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수행기사를 동일한 직원이 아닌 운전하는 사람 정도로 여기는 한 갑질 문제 해결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보 김철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법인과 외지인 등의 투기 수요가 1억 원 미만 저가 아파트에 집중됐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관련 실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년간 법인 등이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사들였다며 이 가운데 다운 계약 등 불법 투기 여부를 가려내기 위한 집중 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 수요가 매매 거래 시 발생하는 과세를 피하고자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1억 원 이하 저가 아파트로 몰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인상과 관련해 가산금리에 대해 정부가 강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게
그리 많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급상승하며 예금과 대출금리 차가 확대됐는데 이로 인한 폭리를 막아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대출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게 사실이고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그런 경향이 나타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 정부가 우리 기업이 제출한 반도체 공급망 관련 자료를 연방정부 사이트에 올렸는데요.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제출한 자료는 미국 정부와 공감대 속에 이루어진 만큼 추가 정보를 요구하는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네, 진나 러먼도 미국 상무장관도 보안 유지 등 우리 기업들의 우려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문승욱 산자부 장관이 워싱턴을 찾았습니다. 하루 전 마감한 반도체 업계의 자료 제출과 관련해 미국 정부와 협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마감일에 맞춰 고객사 등 민감한 정보를 제외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 장관은 미국 정부와 여러 차례 논의에 사전에 공감대를 이뤘으며 그것에 맞게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부담이 되는 정보가 제공이 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여러 통로를 통해서 미국 측에 그런 사실을 전달을 한 바가 있고 기업들도 그런 어떤 공감대 하에서 적절하게 판단해서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기업들의 추가로 정보를 내놓으라는 등의 조치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문 장관은 러먼도 상무장관과의 회담에서도 이 같은 취지의 언급이 있었다고 소개했습니다. 러먼도 장관이 이번 자료 제출 요구가 반도체 공급망 불일치라는 이례적인 상황에 불가피하게 이뤄진 조치였으며 우리 기업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제출된 내용은 절대 보안이 잘 지켜질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의 우려가 전혀 없도록 앞으로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언급이 또 있었습니다. 두 장관은 또 그동안 진행해온 산업협력 대화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분야뿐만 아니라 철강 수출 문제 등 광범위한 분야를 다루기 위해서입니다. 문 장관은 이어 제니퍼 그레놈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도 만날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에너지 관련 정책 대화를 그동안 국장급에서 논의해오던 것을 이번에 두 장관이 만나 정식 출범시키는 문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스마트폰을 떨어뜨려서 액정이 깨지면 사용이 어려워지는 건 물론이고 수리비도 많이 나오죠. 이렇게 깨지거나 손상된 곳에 열을 가하면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는 디스플레이용 액정 소재를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양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스마트폰 고장의 절반 가까이는 액정 흠집이나 깨짐 등 디스플레이 손상입니다. 비용 또한 만만치 않은데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폴더블 스마트폰의 경우 액정 수리비는 출고가의 최대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손상된 부분을 스스로 치유하는 디스플레이용 액정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기존 재료의 환기반 분자를 특정 비율로 섞어 유리처럼 투명도를 높이면서도 수십만 번 접어도 강도가 유지되게 만든 겁니다. 연구진은 개발한 액정 소재를 머리카락 두께의 절반 정도의 얇은 필름으로 만들었습니다. 개발한 필름은 보호 필름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떼어내서 열을 가하면 손상된 부분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헤어드라이어 정도인 100도씨 안팎의 열을 10분 정도 쪼이면 새 것처럼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외부의 손상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가치유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반복적으로 사용하다가 조금 손상이 있더라도 다시 우리가 쉽게 그냥 그 열만 가해준다고 하면은 다시 새 것처럼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을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구진은 개발한 액정 소재를 우주 발사체나 인공위성 등에 적용하면 극한 환경에서 생기는 균열과 파괴를 자가치유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 유리 대신 폴더블용 디스플레이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 연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양회영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국제기구의 대북 지원 물자를 받았지만 추가 물자 반입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드윈 살바도르 세계보건기구 WHO 평양 사무소장은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국경이 여전히 대북 물자 운송에 닫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WHO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은 필수 물품 운송 허가를 북한 당국에 계속 요청하고 있다며 지난달 7일 남포항으로 지원 물자가 일부 반입된 이후 추가 반입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잠자리에 들어야 심장 건강에 좋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엑시터대 연구팀이 40대에서 70대 성인 8만 8천 명을 5년 이상 추적 조사한 결과 취침 시간이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인 사람은 자정 이후 잠자는 사람보다 심뇌혈관 질환에 걸릴 확률이 25% 낮았습니다. 밤 10시 전에 잠드는 사람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자는 사람보다 심뇌혈관 질환 발생률이 24%나 높아서 또 너무 일찍 자는 것도 심장에 안 좋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밤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자는 사람은 10시에서 11시 사이보다 12% 높았습니다. 미국이 반세기 만에 달에 남녀 우주 비행사를 보내려던 이른바 달 복귀 계획을 2024년에서 2025년 이후로 연기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빌 넬슨 국장은 관련 소송 문제로 준비 기간이 7개월 가까이 지연됨에 따라 달 복귀 시점은 2025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나사는 미 의회가 예상보다 적은 달 착륙선 예산을 할당하자 2개 업체를 선정하려던 계획을 바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만 선정했고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벌이다가 지난주 패소했습니다. 네, 오늘 11월 10일 가을이 한창인 시점인데요. 서울에는 첫 눈이 내렸습니다. 기온도 뚝 떨어져서 올 가을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전국 곳곳에 눈비가 이어지겠고 날씨는 갈수록 추워진다고 하는데요. 기상캐스터 연결해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좀 질척하게 내리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내린 눈이 올 공식 첫 눈인 거죠? 네, 오늘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가면서 서울에는 약하게 눈발이 흩날렸는데요. 작년보다는 30일이 빠르고 평년보다는 10일이나 빠른 첫눈 기록이었습니다. 오늘 오후나 밤 사이에 서울에 또다시 눈비가 내릴 가능성은 낮은 상태지만 날씨는 계속해서 추워지겠는데요. 오늘 퇴근길에도 따뜻한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면 찬 공기가 계속 유입되면서 서해상에서는 비구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국 곳곳에 산발적인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경기 남부와 강원, 충청 이남 지방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제주 산간에는 최고 8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때이른 추위도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1도, 대전은 2도, 춘천은 영하 2도로 오늘만큼이나 춥겠고요. 낮에도 찬바람이 불며 체감 온도를 낮추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9도, 광주와 대구는 12도로 종일 서늘하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서울이 첫 영하권을 보이는 등 때이른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고요. 주말 낮부터는 추위가 누그러지기 시작해서 수능일이 있는 다음 주에는 예년의 늦가을 날씨를 회복할 전망입니다. 특히 모레까지 강원 산간과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바람도 무척이나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거대 양당의 대선 후보 확정 이후 각종 여론조사들이 쏟아지고 있죠. 큰 흐름에서는 야당 후보의 컨벤션 효과가 좀 보이는데 다만 이 여론 흐름이 일시적인 건지 판세가 기울어지고 있는 건지 여야 해석은 각기 다릅니다. 잠시 뒤에 여야 현역 의원 두 분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